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한림법학원 공인노무사 민법 문제풀이 강의 10회 복습 영상 한번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한번 가볼까요? 우리 이제 이걸로 채권 채권 총론 끝난다 그랬죠. 오늘부터 이제 강의에서는 우리 채권 강론 들어갑니다. 채무인 면책적, 중첩적 불분명하면 중첩적입니다. 여러분들 왜요? 채권자 보호를 위해서 가지고 중첩적이라 그랬다 말씀드렸죠. 제3자가 어음수표 발행했다 그러면은 원래 있는 채무자가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채무자를 위한 담보를 제공한 거다라고 해서 제가 중첩적이라고 보았죠. 다음에 채무자와 인수인 이 주어를 잘 보자 그랬습니다. 특히 면책적 채무 인수는 주어를 잘 보고 둘이 니네 채무자랑 인수인이 있어 그럼 마지막 공식 채권자의 승낙 공식이라 그랬습니다. 다음에 한 번 거절하면 끝나요. 한 번 거절하면 끝난다. 그러니까 다시 승낙해도 생기지 않는다. 왜 이제 와가지고 그러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면책적 채무인수인은 뭐예요? 전 채무자에 항변할 수 있는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뭐예요?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된다 그랬죠. 을이 있고 병이 있고 이렇게 이 채무를 얘가 이렇게 받아가는 건데 그럼 여기 있었던 항변으로는 여기 대항할 수 있다. 근데 이 둘의 관계, 요거에서는 어떻게 얘한테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가 밑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말을 잘 보셔야 됩니다. 구채무자에 대한 항변 사유로는 요거 어떻게 이런 말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보증. 아까 앞에서 봤듯이 보증인 주채무자의 실질적 동일성이 상실된 경우인 겁니다. 그러니까 보증인의 동의가 있어야 면책적 채무인수로 인해 가지고 소멸하지 않죠. 동의가 없으면 소멸합니다. 다음에 다만 여러분들 면책적 채무인수는 여전히 채무가 존재하고 다만 누가 갚을지만 결정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채무가 소멸했습니까? 근저당권이 소멸하기 위해 가지고는 채무가 소멸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채무를 소멸하지 않으니까 채무가 소멸하는 게 아니니까 저당권도 소멸하지 않는다. 체크 딱딱딱 찍어주자 말씀드렸죠. 다음에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는 원칙적으로 나머지는 동의한 것으로 보아가지고 담보는 존속하는데 뭐예요?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만 담보가 소멸하더라. 동의하면 소멸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 빼고 니들끼리 왜 채무 인수 계약을 체결하니? 그럼 내가 제공한 담보는 빼! 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외의 경우는 채무자가 동의한 것으로 봤다라는 겁니다. 체크하셨죠? 중첩적은 이 둘이 합의가 있어도 채무자한테 결과적으로 좋은 거다. 왜요? 나 말고 돈 갚을 사람이 한 명 더 생기면 좋은 거지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 채무인수 둘 중에 채무인수 합의는 여러분들 주의하자. 그러면은 뭐예요? 병존적 채무인수로서 뭐예요? 이게 왜 그래요? 채권자의 승낙이 없으면 면책적 그 채무인수로 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불분명할 때도 중첩적으로 보자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우리 채권자인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수익의 의사표시는 뭐예요? 권리를 갖게 되는 요건이다. 뭐가 아니다?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이나 효력 요건이 아니더라 여러분들. 다음에 618번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여러분들 부동산 목적물 저당권의 피담보 이런 거 나오면 주의하자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행인수 문제겠구나. 볼까요?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경우 이행인수로 봅니다. 우리 오늘 이제 시험에서 요거 관련돼 가지고 싹 풀어볼 거예요. 제가 본 수업 때는 5가지 이행인수가 나올 수 있는 5가지 싹 정리해 드렸죠. 그거 필기한 내용 한번 복습해 보시고요. 다음에 619번 가겠습니다. 합의. 채무자와 인수인 합의의 면책이면 뒤에 바로 채권자 갑의 승낙. 갑이 승낙하지 않는다면 효력 없고요. 또 합의에 의한 이번에 이행인수네요. 그러면은 우리 채무자가 자신의 출연으로 의리 변제를 하였다면 채권을 법정 대위할 수 있다. 왜요? 변제 기타 자신의 출제로 타인인 을의 소유. 이게 면책적 채무인수가 되는 경우는 자기의 채무가 되기 때문에 이게 구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데 이게 이행인수기 때문에 구상권이 발생해서 법정 대위까지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의사의 반하더라도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의 중첩적은 결과적으로 얘한테 좋다니까요. 다음에 여러분들 이게 면책적인지 불분명하면 중첩적. 여러분 바로 공식 찍어주시면 되고요. 부탁을 받았다 연대채무다라. 왜요?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부진적 연대라고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좋네요. 다음. 네, 됐고요. 아마 다음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예, 변제의 당사자. 여러분들 준점자 선의임여 과실 없음이고 여러분들 이게 선의의 의미를 제가 적극적 오신이라고 말씀드렸죠. 적극적 오신
선의는 그냥 단순히 모르는 게 맞는데 적극적 오신이 나오는 곳이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 시험 범위에서 여기 이 선의. 준전무자 선의는 적극적 오신이라는 점 꼭꼭 체크 잘 해주자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채권 행사하는 경우도 포함되더라. 단순 영수증은 471조인데 위조된 영수증은 요 470조로 가더라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 예금 명의자도 아니고 예금 통장도 소지 이런 놈이 어떻게 준점유자에 해당하겠습니까? 다만 극히 예외적인 사유가 있다라고 제가 우리 해설에다가 우리 그 핵심 지문의 해설에다가 적어드렸죠.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이건 틀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음에 변제 충당 여러분들 합의는 무조건 가능. 합의는 뭐든 가능. 다만 뭐만 안 돼? 경매만 안 돼. 아시겠죠? 경매만 안 돼. 요거만 가지고 여러분들 싹 다 푸실 수 있겠더라. 그다음에 B2본. 다음에 지정해도 안 돼. 지정도 B2본은 지켜야 돼요. 비용 내부에 이자 내부에 원본 내부에서는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다음에 변제자가 주채무자인 경우에는 제가 수업 시간에 딱 하나 빼고 전부 다 변제 이익의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왜요? 주채무자는 최종적이고 종국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딱 하나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이 복습 동영상에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6월 5일 여러분들 갚은 날을 보자 그랬자. 갚은 날을 봤는데 그 다음에 변제 충당에서의 핵심은 언제예요? 변제기, 이행기가 4월 30일과 언제, 요 대여일을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5월 30일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뭐예요? 합의했네. 합의했으면 합의는 무조건 할 수 있다,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고요. 다만 여러분들 6월 5일에 모두 이행기가 도래하면서 법정 충당했으면 여러분 토익 먼저 치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토익 먼저. 그러니까 이행기가 둘 다 도래했네. 그러면은 토는 뭐예요? 이행기가 도래한 게 있고 안 도래한 게 있으면 도래한 거. 그다음에 그게 똑같으면은 뭐예요? 변제 이익. 그러니까 보증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변제자가 지금 주채무자이기 때문에 A에 먼저 충당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예요? 이게 또 지금 고이율. B가 고이율이거든요. B 채무가 고이율이거든요. 그럼 B 채무에 먼저 충당되어야 됩니다.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들 B 채무가 아직 이행기에 도래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토익 변제의 토로 가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A 채무에 먼저 충당되는 게 맞고요. 모두 이행기에 도래하지 않았어. 그러면은 토익 변제의 토가 패스. 그 다음에 변제 이익 고이율인 B 채무에 먼저 충당 이렇게 가자 그랬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변제 충당 문제. 그다음에 여러분들 사실상 이해관계 대위 나오면 바로 X 표치자고 말씀드렸죠. 사실상 법률상 이해관계. 다음에 여러분들 흔순위 근저당권자 이 사람은 선순위 근저당권의 리스크를 안고 온 사람이더라. 부기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후순위 근저당권은 나는 1순위가 사라져도 나는 이만큼밖에 못 받는 사람이야 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부기등기 없이도 보증인은 후순위 근저당, 부기등기 없이도 후순위 근저당 대위할 수 있어. 이렇게 체크하자 그랬다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채무자는 방금 말씀드렸죠. 최종적이고 종국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물건을 산 사람은 채무자의 재산은 종국적이고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재산이야. 나는 그걸 산 사람이야. 아이고, 물상보증인을 이길 수 없죠. 물상보증인은 무조건 대위할 수 있는데 역은 반대는 안 되더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수인의 물보 또는 물보로부터 재산 취득자는 서로 되등해요. 쌤. 그러니까 가액에 비례해서 하나 체크해 주시고요. 보증인도 동일합니다. 보증인도 여러분들 보증인과 물상보증인도 같은 사람이에요. 인원수에 비례하더라 체크하겠습니다. 다만 뭐예요? 물상보증인이 수인이면 제가 1대1 예를 들었죠. 1대1 그래가지고 A, B, C, D 그 다음에 얘가 400 얘가 200인데 그 채무가 1000이야. 그러면 1대1 해가지고 250 해놓고 보증인 애들 거 빼고 나머지 500만 원을 3대2로 나눠 가지자 그랬다. 그러면 300대 200으로 나눠지 가액에 비례하여 정해진다 그랬죠. 다음에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 변제가 있는 경우에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여러분들 함께 핵심이라고 해서 함께 뭐 이렇게 안 돼요. 채권자가 움직여야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다음에 일부 대위가 인정되는 경우 대위자는 해제 경우 네가 뭔데 해제라니. 여러분 해제는 여러분들 계약 당사자가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약 당사자에게 그리고 대리에서도 본인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다음에 법정 대위가 있는데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되거나 감소된 경우 그 대위할 자는 여러분들
채권자가 이거를 뭐예요? 우리 법정 대위자가 있는 경우에 법정 대위는 채권자의 이 담보 혹은 그 채권을 대신 행사하는데 채권자가 이 고의나 과실로 그걸 상실시켰어. 그럼 그만큼 책임을 면하는 거지. 라고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한 없는 책임을 면한다 말씀드렸어요. 다음에 여러분들 대물 변제는 하나만 기억하자. 용물 계약이더라. 그 다음에 변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변제받는 그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뭐예요? 그 대물 변제도 무효지. 그 급부는 비체 변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음에 변제 공탁의 목적인 채무는 여러분 공탁은 장래 채무, 불확정 채무 이런 거 안 된다 그랬습니다. 공탁소에 가가지고 공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다음에 네, 변제 수령을 거절하면 곧바로 여러분들 곧바로 그러니까 곧바로 이행 제공 없이 막 이런 말 제가 말씀드렸죠. 곧바로. 그 다음에 변제 공탁은 공탁소에 갖다 내면 끝나는 거다. 채권자가 그걸 받든 말든 그건 상관 안 하겠다. 그래서 채권자의 수익의 의사표시와 상관없이 수탁처분 우리 공무원님께서 그거 받아주시고요. 그 보관하는 사람이 수령하면은 효력이 발생하더라. 갖다 내면 끝나요. 다음에 일부 공탁은 효력이 없는데 여러분들 뭐예요? 채권자가 수락하면 효과가 발생하더라. 그러니까 수락하지 않는 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공탁은 정말로 여기 나온 지문들만 싹 보셔도 여러분들 전혀 문제 없을 거예요. 다음에 동의항 채권자의 반대급부 제공하면서 조건으로는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핵심은 뭐다? 붙일 수 없는 조건 이런 거. 붙일 수 없는 조건. 선이행 의무를 동의항으로 한 거. 내가 먼저 돈을 다 갚아야 은행에다가 돈을 다 갚아야 그제서야 비로소 저당권을 소멸해주는 그런 선이행 의무. 이런 거는 동의항 이런 걸로 안 돼요. 이런 조건으로 안 돼요. 공탁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여러분들 공탁물을 출급하는 채권자의 청구권과 채무자가 잠시만요 그거 다시 갖고 올게요 라고 하는 공탁물 회수 청구권은 아예 별개의 권리다. 제가 그림도 이렇게 그려드렸었죠. 그림도 이렇게 그려드렸다. 여기 압류가 여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상계네요. 상계 핵심. 여러분들 벌금 채권도 금전 채권으로서 상계 자동 채권 될 수 있다. 충분히 될 수 있다. 다음에 자동 채권의 변제기는 도래. 여러분들 핵심 적어도 내 채권의 변제기는 도래해야 된다. 다만 수동 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된다. 수동 채권은 내 채무야. 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어. 근데 이거는 상대방 보고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자동채권은 적어도 변제기에 도래해야 된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자동채권 핵심 무엇보다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 채권이 아닐 것이라는 요건의 핵심은 자동채권의 항변권입니다. 항변권. 동의항, 담보 제공 청구권 상계할 수 없고요. 다만 뭐예요, 여러분들? 근데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서로 동시에 관계. 요거면 여러분 주의하자 그랬자. 그러면 뭐예요? 상계가 허용되더라. 뭐예요? 특히 도급 생각하자 그랬습니다. 도급. 다음에 쌍방의 채무가 상계적상에 있었는데 하나가 변제로 소멸했어. 그럼 끝난 거지. 그럼 뭐 상계할 수 있고 없고 끝났습니다. 다음에 이행기에 정황이 없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할 때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는데 이행기에 정함이 없다.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죠. 제가 변제기는 지금부터예요. 여러분들 뭐랑 구별하자? 지체책임. 지체책임은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지. 그거랑 구별하자. 채권의 성립일로부터 변제기가 도래한다. 말씀드렸고요. 이행지가 서로 다른 채권도 상계할 수 있습니다. 그냥 반호사 이런 건 보면 안 까먹는 조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상계하는 당사자는 손해를 배상하긴 해야 되더라. 여러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이에요. 조문. 다음에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다. 자동채권이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상계에 대한 기회는 상계에 대한 기대는 보호해주자. 뭐예요? 그 상대방도 예상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상계할 수 있다.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가해자. 이분은 고수거든요. 가해자는 고수다. 고수님은 불쌍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상계할 수 없다. vs 뭐예요? 그러니까 피용자가 고이면 사용자도 고이더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고수 안 돼요. 고수님은 상계해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중과실 이런 거 안 된다 그래. 고의에 한정하는 거지. 중과실은 상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다 안 된. 그 똑같은 게 뭐예요? 고의의 부당이득, 고의의 채무불이행 다 된다 그랬고, 다만 반대로 고자, 내가 아니라는 야인시대의 그분, 내가 그거라니라고 하시는 그분 불쌍하잖아. 그러니까 고의의 불법행위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가능하더라. 왜요? 이 자동 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고의의 불법행위 채권의 손해배상 청구권자, 피해자 불쌍하잖아. 내가 라니는 불쌍하니까 상계를 하게 해주자라고 말씀드렸죠. 네, 다음
기망행위로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가 채권에 따른 대여금 및 이자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496조. 여러분 핵심은 뭐다? 계약상 채권이에요. 여러분들 496조는 뭐 불체액이더라. 불체액에 관련된 내용이더라. 아니면 체불 손배 또는 부당이득 이런 손해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 거지 계약상 채권에는 이런 거 전혀 적용 안 되더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만 여러분들 고의의 불법행위 가해자가 채권 양도인에 대한 별도의 채권자 지위에서 여러분들 이거 제가 그림 그리자 그랬죠. 이때 그때 제가 생각하기로 마음이 좀 급해가지고 빠르게 진행했던 것 같은데 여기부터 살짝 천천히 해볼까요? 요게 다른 채권이야. 다른 채권. 그다음에 얘가 가해자였던 거예요. 가해자. 을이 채권 양도를 합니다. 채권 양도. 뭘 양도해요? 얘에 대한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넘깁니다. 그럼 얘는 이제 이쪽이 자동채권이고요. 이쪽이 수동채권이네요. 그 다음에 이거 직접 자기에게 청구할 수 있잖아요. 직접 자기에게 청구하면서 이거 가지고 상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의의 불법행위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가능하다. 왜요? 이건 취지가 다르다. 취지는 책임재산의 회복. 요 496조의 취지는 현실로 현실로 배상하라는 그 취지. 오늘 다시 설명드린다고 말씀드렸죠? 다음에 압류하지 못할 것이 인기여요. 497조. 여러분들 임금 채권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급을 금지하는 명 498조 조문 내용이거든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에 대한 예외는 오늘 또 다시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예, 마음이 급해가지고 팍팍팍 치고 갔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여러분들 넘어가 볼게요. 5월 8일이 있다. 뭐예요? 을의 갑에 대한. 을은 자기의 채권이 변제기에 적어도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더라. 다음에 상계의 의사표시가 도달했으면 상계의 의사표시 도달 시점이 아니라 양 채권이 상계할 수 있는 때 상계에 적합한 상태 변제기가 둘 다 도래한 때 5월 8일이에요. 왜요? 얘가 변제기가 빠르거든. 다음에 B 채권이 임금 채권이야. 그러면은 갑은 A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B를 수동채권으로는 안 되죠. 왜요? 그거 압류금지 채권이잖아. 압류금지 채권. 다음에 여러분들 B 채권이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이다. 갑은 이건 그러면 고수네요. 이 사람은 고수네요. 고수님은 불쌍하지가 않잖아. 근데 을은 B채권의 채권자야. 피해자야. 이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내가 을하니 불쌍하신 분 상계시켜줘야지. 상계할 수 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미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가압류 명령이 송달된 후에 그 채권으로 가압류된 A채권을 상계하여 대항할 수 없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다가 제가 괄호에다가 가압류 송달 시 이미 상제의 적상에 있거나 아니면 그게 아니더라도 B채권의 변제기가 A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도래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A채권의 변제기가 더 빠르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더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음에 여러분들 채권이 가압류의 효력 발생 이후에 발생한 것이더라도 그 기초가 되는 원인이 여러분 가압류 효력 발생 후에 생긴 채권이면 원칙적으로 그걸 상계하지 못하는데 그 후에 생긴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초가 되는 원인이 가압류 이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 예를 들어 동의양. 여러분은 채권 양도 451조 2항의 그 대항 사유 자체는 통지 후에 생겼더라도 동의양 같은 거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원인이 통지 전에 이미 존재했다라면 대항할 수 있다. 그 법리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동의양의 경우 상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뒤쪽 세 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수업 시간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음이 좀 급했나 봅니다. 그렇죠? 시간에 좀 쫓겼죠? 네.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 이게 여러분들 준소비대차랑 경계를 구별하는데 불분명하다 그러면은 무조건 준소비대차로 가셔야 됩니다. 왜요? 동일성이 상실되고 구채무 소멸 신채무 발생은 똑같은데 여러분들 이거는 동일성이 상실돼요. 그러니까 준소비대차로 보아야 한다. 왜요? 담보 등이 다 날아가거든. 담보 같은 게 구채무 소멸 신채무가 발생해서 구채무에 붙어 있었던 담보들이 다 날아가. 근데 얘는 담보들이 다 붙어서 살아있어.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경계로 가버리면 너무 불리하더라. 아시겠죠?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예, 고생했고요. 오늘 이제 12대차 강의를 진행을 할 텐데 이제 채권 강론만 마무리하고 고생하셨습니다. 네.